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1학년 과학 1단원 직관의 변화에서 광물과 토양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물입니다. 광물은 암석을 구성하는 각각의 작은 알갱이라고 나와 있고요. 한 가지 광물로 이루어진 것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여러 종류의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발견된 광물은 약 현재 5천 종류로 다양하게 있고요. 광물은 또 다른 광물과 다르게 서로 구별되는 고유한 성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주황광물입니다. 암석을 이루고 있는 주된 광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발견된 광물 중 약 20여 종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광물들은 암석에 골고루 포함되어 있지가 않는데 바로 여러가지 5천 종류가 있지만 주로 발견되는 광물들이 20여 종밖에 되지 않다라는 거. 그럼 대부분 이 종류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표적인 주황 광물에는 장석과 석영, 희석, 각섬석, 흑운모, 감람석이 존재하는데 지금 간단하게 두 개와 네 개를 나눈 이유가 이 조항 광물에서도 밝은색 조항 광물이 있고 어두운색 조항 광물이 있다. 그러면 장석과 석영은 밝은색 조항 광물, 나머지 뒤에 네 개는 어두운색 조항 광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조항 광물들은 장석이고요. 그 다음 석영, 희석, 각섬석, 흑운모 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장석이 51%, 석영이 12%, 휘석이 11%, 그 뒤로 흑운모와 각섬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조항광물의 색입니다. 우리 앞에서 밝은색 조항광물과 어두운색 조항광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두 개, 석영과 장석이 밝은색 조항광물을 가지고 있고요. 어두운색 조항광물에는 앞에서 봤던 휘석과 각섬석, 흑운모, 감람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황광물 색에서는 여러 가지가 나타나지만 지금 밝은 색과 어두운 색만 보일 거고요. 어두운 색을 나타내는 이유가 바로 철과 마그네슘 같은 금속 원소가 많이 포함될수록 광물의 색은 어둡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광물의 특성입니다. 우리 눈으로 직접 보았을 때 나타내는 겉보기 색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영은 앞에서도 주황광물의 무색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바로 석영은 무색과 흰색을 나타내고 또 다른 형태로 볼 때, 사진으로 볼 때 이렇게 기둥이 뾰족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보이면 보통 석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해석은 석영과 마찬가지로 무색과 흰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았을 때 육안으로 조금 구별할 수 있는 형태가 있어야 되겠죠. 방해석은 약간의 마름모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두 개를 구별하기가 쉽겠습니다. 장석은 우리 조항광물에서 흰색과 분홍색을 나타낸다 라고 했었는데 앞에 보였던 사진에서는 흰색 장석이었고요. 이번에는 분홍색 장석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흑운모는 검은색이고요. 각섬석은 녹갈색이다. 색깔들을 충분히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앞에 주황광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좋은 색입니다. 좋은 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물의 색이 비슷한 경우 조음판이라는 곳에 광물을 긁었을 때 나타내는 광물의 가루색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비슷한 겉보기 색을 가진 광물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이 좋은 색을 조음판에 확인을 하는데 조음판이라는 것은 유약을 칠하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가 도자기를 구울 때 보통 유약을 칠해서 도자기가 맨들맨들하게 광이 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맨질맨질하지 않고 약간 거친 면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이 거칠어 광물을 긁어 좋은 색을 확인하기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조음판에서는 우리가 화면에 보이듯이 흰색 조음판이 존재하고요. 검은색 조음판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를 두 개를 볼 텐데 가운데 노란색이라고 써 있죠. 이 노란색은 겉보기 색으로 우리 육안으로 보았을 땐 모두 다 노란색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노란색을 나타내는 게 바로 금과 황철석, 황동석이 있고요. 이 세 개를 조음판에 긁었더니 금은 노란색, 황철석은 검은색, 황동석은 녹흑색을 나타내더라 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검은색입니다. 겉보기 색으로 검은색인 친구들을 모았을 때 흑운모, 적철석,
자철석이 존재하는데 이거를 또 저온판에 긁어 보았더니 좋은 색은 흰색, 붉은색, 검은색으로 나타나더라 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굵기입니다. 굵기는 광물의 단단한 정도로 숫자가 클수록 단단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지금 1부터 10까지 기준을 일단 잡혀 있고요. 이렇게 쭉 올라갈수록 더 단단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굵기가 서로 다른 광물을 긁어서 확인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활석과 금강석을 긁었을 때 누가 긁히냐에 따라 더 단단한 광물에 해당된다 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숫자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지만 금강석이 훨씬 단단하고요. 금강석으로 활석을 긁었을 때 활석은 쉽게 흠집이 생깁니다. 하지만 활석으로 금강석을 긁게 되면 흠집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3번 여기 세 번째 굵기를 가지고 있는 방해석과 인해석, 석영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석영으로 방해석과 인해석을 긁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석영이 더 단단하기 때문에 방해석과 인해석에 흠집이 생기겠죠. 하지만 반대로 방해석으로 인해석과 석영을 긁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방해석이 훨씬 무르기 때문에 인해석과 석영에는 흠집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인해석을 봤을 때 인해석에서 석영을 흠집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겠죠. 인해석에서 방해석을 긁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흠집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조음판도 보았죠. 조음판은 여기에 굵기가 6.5라고 나와 있겠습니다. 만약에 조음판을 확인을 하고 싶은데 조음판보다 더 단단한 굵기를 가지고 있는 광물을 긁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음판에 나타나지가 않겠죠. 이거를 생각해서 조음판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자성입니다. 자성은 말 그대로 자석처럼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성질을 자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광물이 바로 자철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외워주시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자성을 가지고 있는 자철석을 이용을 해 우리가 철새나 거북이들은 지구 자기장을 이용해서 방향을 감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몸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염산 반응입니다. 묽은 염산과 반응을 해서 기체가 발생하는 성질인데 이때 발생하는 기체가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바로 밑에 예를 한번 볼게요. 방해석이 있고요. 석회암이 있고요. 대리암이 있습니다. 방해석은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보았고요. 석회암과 대리암은 많이 보았죠. 석회암이 석회물질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석회암이 열을 받아서 변성이 되면 대리암으로 변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까 석회암은 퇴적암에 해당됐고 대리암은 변성암에 해당됐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석회암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그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리암도 비슷한 성질을 가지게 된다. 방해석도 탄산칼슘이라는 성분이 주성분이고요. 석회암과 대리암도 탄산칼슘이 주성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나와 있는 요게 바로 탄산칼슘이에요. 옆에 CaCO3라고 얘기를 하는데 뒤에 있는 것이 탄산이고요. 앞에 있는 것을 칼슘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읽을 때는 탄산, 칼슘이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탄산칼슘이 묽은 염산이고요. 묽은 염산과 반응을 했을 때 요렇게 합쳐져서 나왔고요. 요렇게 해서 3개 중에 2개만 이렇게 나왔고요. 산소 2개 붙은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남던 산소와 2개의 H와 붙어서 물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자세히 볼 게 아니라, 여기에 탄산칼슘과 묽은 산이 만났을 때 기체가 발생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탄산칼슘이 들어있는 암석에 산이
반응을 하면 어떻게 기체가 발생하더라. 그러면서 탄산칼슘은 녹아서 사라져 버리게 됐죠. 지금 뒤에서는 탄산칼슘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탄산칼슘은 사라졌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보시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 풍화입니다. 일단 풍화는 암석이 오랜 시간을 걸쳐서 잘게 부서져 자갈과 모래, 흙 등으로 변한다라고 하는데, 이 풍화를 일으키는 요인에는 물과 공기, 생물 등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이는 지표는 풍화로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화는 느리지만 변화가 일어나고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풍화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이 어는 작용을 통해 풍화가 일어난다. 암석 틈에 물이 들어가고요. 그 물이 추운 겨울에 얼었습니다. 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다른 물질과 성질이 특이하게 고체로 변했을 때 부피가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물질들은 고체가 되었을 때 액체보다 부피가 줄어들게 되는데 물이 특이하게 고체가 되면 부피가 커진다라는 성질이 있어서 물이 얼었다 녹았다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면서 그 틈이 조금 더 벌어지겠죠? 그 벌어진 틈에 또 다시 물이 들어가고 더 많은 물이 들어와서 또 얼게 되면 또 틈이 더 많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반복을 통해 암석이 부서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물의 동결작용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식물 뿌리입니다. 식물 뿌리도 우리 물과 마찬가지로 암석 틈으로 뿌리가 들어가게 되고요. 식물이 자라면서 뿌리는 조금씩 두꺼워지겠죠. 그러면서 틈이 벌어져 부서지게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 앞에서 탄산칼슘 얘기를 했었죠. 여기에 바로 지하수를 보면 됩니다. 석회암 지대에 흐르는 지하수는 암석을 녹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까 우리가 석회암의 탄산칼슘이 주 성분이고 산성이 물질을 만나면 탄산칼슘이 녹아서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지하수에 여기에 CO2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지하수에 CO2가 포함되어 있으면 여기에 탄산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탄산. 우리 탄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음료수 마실 때 탄산 음료 들어보셨죠? 우리 안에 뭐 고기를 먹거나 다른 음식을 먹었을 때 탄산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마시면 약간의 청량감을 가지면서 개운한 느낌이 드는 그런 음료수. 그 음료수 안에 들어있는 그 거품 뽀글뽀글한 기체들이 다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으면 그 탄산도 약간의 산성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석회암과 여기에 산성인 액체가 만났다. 그러면 석회암은 어떻게 된다? 탄산칼슘은 녹는다. 녹고 기체가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녹는 것을 통해 석회 동굴 같은 지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분필에 탄산수를 부어보는 겁니다. 분필은 탄산칼슘의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 탄산수는 우리 지하수처럼 안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기 때문에 약한 산성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산소입니다. 산소에 의해서 암석 표면이 약화되어 부서진다. 우리 앞에 기권에서 우리 대기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질소와 산소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질소는 우리가 안정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반응을 잘 하지 않는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과자 봉지 안에 질소를 집어넣어 충전재로 이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충전재에 산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소는 모든 물질과 빠르게 반응을 하고 부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충전재로 산소를 집어넣는다면 우리가 과자를 샀을 때 아마 그 안에 과자들은 대부분 빠르게 썩어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산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 때문에 바로 암석 표면에 있는 다른 물질과 산소가 빠르게 반응을 하면서 그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잃게 된다. 잃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부식되고 부서진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철이 녹슨다라는 것인데 우리 일반적인 철을 그냥 공기 중에 가만히 놔두면 녹이 슬게 되죠.
이거를 우리가 산화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철과 산소가 만나서 산화철로 변했고 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잃게 된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철이 녹슬어서 붉게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이끼입니다. 이끼는 암석 표면에 있고요. 계곡이나 냇가로 놀러 갔을 때 그 발을 담그면 돌에 미끌미끌한 이런 게 있죠. 그게 바로 이끼인데 그 이끼들이 그 돌에 붙어서 여러 가지 성분들을 배출하면서 암석을 녹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번째, 토양입니다. 토양은 오랜 시간 동안 풍화로 잘게 부서져 생성된 흙인데요. 근데 단순한 암석 부스러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나뭇잎과 동식물들이 썩어서 만들어진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물질들이 바로 식물을 자라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토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토양의 생성 과정에 대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암석이 풍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뒤층에 암석이 풍화가 되면서 작은 돌 조각으로 조금씩 나뉘어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점점 풍화가 되고 모래층이 만들어지는데 이 모래층이 더 풍화가 되면서 토양 A가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B층이 없다라고 볼게요. 여기 이렇게 A층이 만들어지는데 이 A층에서 아까 위에 뭐가 있었죠? 나뭇잎과 동식물들이 썩어서 만들어지는 물질을 포함한다. 그 위에 나뭇잎과 동식물들이 썩고요. 그 위에 또 배설물까지 있다라고 볼게요. 이렇게 썩어서 만들어진 물질이 어떻게 된다? 비가 내리게 되면 점점 깊은 층으로 스며들게 되는데 이 A층에서 이 물질들이 점점 쌓이게 되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B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B층이 만들어지고 처음에 A층만 있다가 물질들이 쌓이면서 B층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숙한 토양이 만들어지고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는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일단 생성 과정은 D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C가 모래층이 만들어졌고 A층이 만들어졌다가 다른 물질들이 쌓이면서 B층이 형성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생성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했는데 이 A층에서 비옥한 토양 1cm가 형성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400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그러면 암석부터 B층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암석에서 만약에 비옥한 토양이 생성되려면 수만 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토양을 오염되지 않게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 토양의 역할입니다. 토양은 인간을 포함한 생물의 삶의 터전을 제공을 하고요. 농작물을 영양분을 공급한다. 아까 식물이 자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죠. 왜 나뭇잎과 동식물, 그 다음 배설물들이 썩어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식물이 자라는데 아주 중요한 영양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영양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명 현상의 근원이 되고요. 그 다음 자정 기능이 있다라는 건데 자연적으로 정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옆에 보면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TV를 보았을 때도 이런 장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염된 물을 가지고 와서 어떤 토양에 흘려 보냈더니 최종적으로 나오고 있는 물은 맑은 물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토양에서 오염된 물에 나쁜 물질들을 흡착시켜서 깨끗한 물만 내보낸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 위장약 역할도 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천연 점토가 유해 물질을 흡착시켜서 나쁜 거를 흡착시키고 배설을 하기 때문에 위장약 역할을 한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광물과 토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